2021년 대세 상승장 때 한국 투자자들의 이 업비트나 빗썸 사용 내역들을 보니까 94%가 알트를 투자하시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내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그냥 잊고 지낼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완성형에 가까운 자산이다. 자산으로서. 네, 완성형에 가깝고 알트코인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어떤 기술적인 시도,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로 가기에는 거리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좀 이번 시즌에 많이 또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시즌에 크게 부각이 됐다가 한번 FTX 사태로 완전히 죽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뭐 그때부터 더 뜨겁게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펀더멘탈적인 지표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부분 지금 이더리움을 넘어서고 있는 움직임들인데 솔라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솔라나도 뭐 사실상 이게 사실 노드 참여하는 게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뭐 사양도 그렇고 그래서 뭐 솔라나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유스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더리움보다는 제 느낌에 좀 더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솔라나 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위에 솔라나에서 만든 디앱들 같은 거 올려서 뭐 토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 모든 스마트 컨트랙 프로젝트들은 다 그냥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떤 블록체인이 더 시장을 선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놔서 독점하느냐.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 획기적인 서비스를 어떤 네트워크 위에 먼저 놔서 자리매김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어쨌든 수수료나 이런 부분 속도 같은 게 물론 가끔 네트워크가 멈춘다고는 하지만 또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봤을 때는 뭐 솔라나도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정도 어쨌든 그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가격 전망은 사실 좀 잘 못하겠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가격을 환산한다는 거는 물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ER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수수료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PER 책정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요걸 가지고서 완전히 정확하게 또 한다는 거는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민코인 발행량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민코인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코인 관련해서는 그냥 저는 포켓몬 스티커 모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쓸데없는 것들이 가치를 갖는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 무슨 유희왕 카드? 그런 것도 막 몇백만 원에 막 이렇게 팔리고 야구 선수가 그려진 카드도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디지털 버전으로 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통에 있었던 문화가 전통 문화가 디지털화됐고 그게 똑같이 민코인으로 발현된 거라서 이게 장기간 가치를 갖지 않을지는 사실 그 발행한 아트가 어떤 건지에 따라 달려 있겠고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뭔가 금처럼 장기 투자하기는 민코인은 조금 어렵죠. 전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코인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히는 극소수 정도만 가능한 것이고 사실 너무 유행이 빠르고 최근에 3월 이후에 급락했을 때 가격이 비트코인이 한 10% 빠지니까 민코인이 60% 70%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자, 그럼에도 이런 현상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뭐 본인들이 투자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되시면 하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는 건데 만약에 포모 때문에 급하게 올라타시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말리고 싶다. 저는 무조건 말리고 뭐든지 조급함이 일을 망치고 또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낸 사람이 있고 떨어졌을 때 팔아서 손실 있고 다시 올라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자산이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장기간 반복했을 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를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단기 투자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제 주변에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 주변에도 정말 극소수 손에 꼽히는 분들은 뭐 단기 투자로 정말 큰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는데 부러워요. 너무 막 무모하게 돈을 넣으시는데
물어보면 또 청산당했다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개인마다의 또 투자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이제 커스터디 관련된 질문 넘어가 네. 볼 텐데 앞서 비트코인 생태계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대세장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뭐 룸 프로토콜이나 뭐 ERC20이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스택스도 또 구매하셨다는 거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스택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은 네.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스택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의 이제 정확히 하기에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이드 메인넷이 체인이다. 있으니까 그렇죠. 옆으로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그냥 그 유행한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여기 올려가지고 뭐 자산을 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한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진작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했지만 팔아서 없어요.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비트코인 생태계 전반에 전반에 어떤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처럼 이제 하나 성공하면 또 우르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저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를 쌓아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막 그렇게 기대한 것처럼 빨리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너무 회피성 발언이긴 한데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저 같으면 비트코인을 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한다면 비트코인과 스택스 중에서 모은다면은 비트코인.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한국 투자자들의 이 업비트나 빗썸 사용 내역들을 보니까 94%가 알트를 투자하시고 네, 안타깝죠. 6% 정도만 비트를 투자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해요? 네,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글로벌 시장을 봤더니 반대예요. 반대까지는 아닌데 네. 30% 이상이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맞습니다. 한 70%가 알 텐데 한국은 극단적으로 알트코인으로 몰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진행돼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도 똑같이 보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만큼 디지털 자산의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 중국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폐쇄적이죠. 근데 중국은 그래도 홍콩 통해서라도 열어놨고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 기준에 전 세계에서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 가장 폐쇄적이면서 뒤떨어지는 국가가 한국, 북한 두 개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찾고 그 이후에도 이제라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새롭게 부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뭐 금감 그 원장님이신가요? 네. 좀 미온적인 입장이시고 일본은 벌써 현물 ETF 이제 상장하려고 좀 움직임들이 법인들이 좀 보이고 있고 일본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사실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산업을 제대로 이제 방향을 제시할 사실 리더가 부재하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도 사실 인간의 영역에서라도 가능하면 이 좋은 자산을 잘 모으자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것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코인으로 많이 벌어서 그냥 부동산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인식이 많죠. 라는 문화들이 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오더라도 그냥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박 작가님이나 저 포함해가지고 민간에서라도 좋은 자산, 좋은 디지털 자산을 꾸준히 공부하고 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나름 애국하는 길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올바른 지식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중심에 또 봉인영 작가님이 또 계시니까 저는 역량 대비해서 응원합니다. 역량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응원해 주시면은 또 정직하게 정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뒤에서 이제 우리 봉현영 작가님께서 어떤 하시려는 일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볼 텐데 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리플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좀 애정의 코인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코인입니다. 네. 이 리플 프로젝트가 네. 최근에 이 SEC와 비공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오를만 하다가 또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떤 피로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이 리플에 대한 관점들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막 관점이 너무 많이 엇갈리세요.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고 우리가 미래를 좀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가님은 리플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저의 리플 투자 이력은 2017년 초에 사서 그 해 말에 이제
팔았던 경험만 갖고 있고 1년 동안 딱 보유하시고. 네, 딱 보유하고 팔았던 경험만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리플에 대해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냥 제가 이 리플 투자자분들 또는 리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지켜봤을 때 일단 리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일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송금 관련된 거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 뭔가 독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렇다고 뭐 기술력이 더 있다거나 사실 그 약간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발행량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유통량이 늘어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단은 에스크로에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해서 물량 자체가 뭐 늘어나거나 그런 정황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그 부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이제 분기마다 보고서를 갖다가 늘 올리는데 거기서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그 물량들 이동들 이런 것들이 좀 밝히고 있죠. 네,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아까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리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있진 않은데 저도 이렇게 국내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단언해가지고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저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그 부분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리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독보적인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은행과의 협업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지만 아까 페이팔 같은 이제 회사가 나타나서 이더 솔라나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수수료 제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용 유저 간에. 그러니까 그럴 때 과연 은행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장사가 하고 있고 거기서 발행하는 아마 팍서스일 거예요. 거기도 사실은 사실상의 이게 뭔가 부도 채권이 됐을 때 보증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미 금융상품화 되어 있고 탈중앙화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어떤 미래의 로드맵들이 기능들이 다 얘네만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들을 제가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 모셔도 약간 비슷한 관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들이 더 회자되는 것들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가령 뭐 엑셀러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더 회자가 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씬에서 어떤 존재감들이 지금 약간은 좀 낮아진 상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PYUSD도 말씀 주셨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 경쟁력이 그러면은 작가님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관점이신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미 활성 유저를 4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결제되는 가맹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시장을 사실상 플랫폼이 없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새로 뚫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은행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죠. 그렇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래서 똑같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테더나 서클이 또 이미 사실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성장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네, 저는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리플이 독보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장 지배적인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페이팔처럼 별도의 활성 유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업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변수들을 투자해서 만약에 수익을 기대한다면 최소 이더랑 비트코인의 한 3배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같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리플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이더가 10배 오르면 리플은 최소 30배 올라야 리스크를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같은 투자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잘 판단해 보시면 팔라는 뜻은 아니고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면 사실 솔라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체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솔라나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궤도에 가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확정적인 미래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얘는 앞으로 100배 갈 거야. 뭐 30배 갈 거야. 이런 미래가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좀 가깝다면 비트코인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너무 어떤 이것들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너무 많은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펀더멘탈들을 좀 합리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 즉 2018년이나 17년 그때 굉장히 좀 뜨거웠다 리플이 그때와 지금의 어떤 환경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아파트도 그냥 살 수 있으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그냥
그냥 저는 뭐 제 기준에 제 투자 철학은 원래 시가총액 상위부터 탑 다운으로 사자였었고 다운해서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냥 저의 철학에 맞는 자산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투자했을 때도 소액이었고 또 수익이 났을 때 그냥 매도하고 이제 잊고 지내지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뭐 이런 것도 하면 참고는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 작가님께서 퇴사를 하시고 네. 커스터디 관련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네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나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셀프 내 스스로 나한테 수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되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가지고 집에 와서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디지털 자산도 똑같아요. 그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두지 말고 내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거를 했을 때 가져올 때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보관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불에 타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관련해서 필요한 뭐 전자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물리적인 디바이스들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책도 이제 해서 수익도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저라도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한국 분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기사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 트럼프가 그 디지털 자산의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발언했죠.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둘 경우에는 정말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고 뭐 추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간다거나 또는 이동을 했을 때 그때 거래소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움직이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저도 제가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댓글에 봉현이 형 작가님 채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서 셀프 커스터디를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지갑으로 옮겨야 되나요? 업비트에 그냥 주면 안 될까요? 네네네. 이런 그렇죠.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우선 단기적인 투자자 분이시라면 그 해외 거래소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의 맞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을 항상 이제 분기 단위로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건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지금 당장 이거의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당장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디지털 자산을 당장에 어떤 침해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5년 정도, 10년 정도 이상을 바라보시고 이 자산을 가지고 정말 유연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커지면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순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서 막히면은 당장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송금하는데 어떤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그냥 뭐 지금 당장 다 빼세요. 기자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 또 재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수가 지금 계속 부족한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는 이쪽 디지털 자산 또 포함해가지고 아무래도 세금의 어떤 이런 부담이 이제 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좋다. 뭐 일단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셀프 커스터디를 결정하셨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을 해서 유의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 비트코인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이더도 저는 사실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네. 스테이킹 따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을 셀프 커스터디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키, 암호키, 그 디지털 서명 그리고 노드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내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런 물리적인 지갑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분 많죠. 이건 아니고 이제 이 기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이제 내가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장치고 그 권리를 생성할 수 있는 랜덤으로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각각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어떤 루트로 가는 것이 합법적인 선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채널에서 사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각자 공부하셔도 좋고 이게 혼자 하다가도 사실 실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면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정말 장점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들을 또 저는 잘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봉현이 형 채널 가셔가지고 네. 이 방법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 질문 가기 전에 네네. 하나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또 봉현이 형 작가님이랑 또 서두 얘기할 때 뭐 팔란티어 얘기도 했었고 네네네.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암호화폐 외에 다른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썼었고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이라는 산다라는 책을 썼었고 특정 자산에 저 박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네. 그냥 모든 자산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자산을 쌀 때 많이 사는 투자를 하는 좀 그런 네네. 스타일이라고 가지고요. 미국 주식도 저 같은 경우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거는 좀 진작에 좀 사서 아직도 들고 있고 앞으로도 들고 갈 생각이라서 그냥 앞으로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좀 제한적이라거나 또는 독보적인 그런 어떤 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사도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제가 19불 정도일 때 조금 이제 샀고 작년에 좀 사놨고 이유는 저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그 국가 기관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그 GPU 같은 연산 어떤 기능들이 있는 디바이스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이거를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AI를 연산하는 그런 능력들이 국가의 어떤 역량, 어떤 파워가 될 텐데 그거의 핵심 기능으로서 저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성장 산업, 그 트럼프도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식으로 하고 실제로 그 관련된 그 업체들을 방문해서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뭐 실제로는 GPT 같은 코 GPT나 그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실제로 그 카카오는 아직 출시도 못했고요. 일정 다 어그러졌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냈지만 그냥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랑 텍스트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맛집을 찾을 땐 좋아요. 한국 맛집을 찾을 때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떨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국에 있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처로서 앞으로 미국이 페트로 달러 이후에 이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후발 주자지만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네, 가져가는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때 그 섹터의 시가총 1등만 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몰빵하는 뜻 절대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건데 그런 자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그 지금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창기 투자해서 5년, 10년 가져가는 거는 2014년도에 애플 투자했어도 지금 한 2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20배만 올라도 좋은 투자잖아요. 그럼 훌륭한 투자죠. 그래서 어떤 자산의 편견을 갖기보다는 그렇게 좀 투자하고 공부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 채널에서 주식 관련된 질문을 드린 건 굉장히 오랜만에 또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식들도 말씀 주셨는데 또 이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주 테슬라랑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됐죠 엔비디아.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작년에 과기정통부의 AI 컨퍼런스 구글이랑 같이 했었던 행사에 기업의 담당자로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도 검토했지만 AI 솔루션도 같이 도입하는 걸 검토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품귀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고 그 제가 갔다 온 사진과 내용이 PPT를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한테 옵션이 이렇게 있었어요.
엔비디아도 그때 많이 떨어졌었고 네. 테슬라도 엄청 많이 떨어져서 150불이었고 네. 팔란티어도 이만큼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호석 대표님 채널에 나가서 사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는 안 사고 반도체 ETF를 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만약에 두 개 중에서 어쨌든 엔비디아를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으로 그때 팔란티어를 샀었어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기준으로 거의 시총 1, 2등, 뭐 3등 왔다 그렇죠. 갔다.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셋이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냥 방향이 같다면 저는 디바이스보다는 그냥 왜냐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 네, 왜냐면 이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사실 반작용으로 있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엔비디아를 저는 사실 살 거면 쌀 때 사지 왜 다 오른 다음에 사는지는 조금 약간 그게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거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1억의 현금이 있다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좀 말씀을 네네네. 주실 것 같은데 요거를 네. 꼭 이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까지 넓혀 주셔도 좋고 네네. 좀 자유롭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1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한 개 9천만 원이니까 그냥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환경 산다. 오.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어. 그래서 그 암호 구문을 다 머릿속에 넣던지 철판에 기록하든지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들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이더리움 하나 사고 솔라나 몇 개 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식들 네. 좀 사서 그 묻어두고 그냥 잊고 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1억이 단기간에 10배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다른 걸 통해서 또 좀 더 사업을 하시던 개인 역량을 쌓아서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서 좋은 자산을 사시던 또는 난 이걸로 노후 준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나 버는 돈 다 쓴다. 네. 예, 선택하시던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이제 굉장히 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봉현영 작가님이랑 저랑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가웠어요. 네. 너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또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뭔가 좀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사례들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거의 희박할 정도로 적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들은 사업소득이나 노동소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것들을 최대한 장기 투자에 묵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네, 좀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김종국 그 연예인분이 가수분이 나와서 그냥 매일 운동 2시간씩 하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 10년 동안 반복하면 몸짱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성공 맞습니다. 사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박 작가님 채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힘든 여정들이 또 할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봉현영 채널도 많이 또 봐주시면은 네. 진짜 도움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 자산, 신생 자산 초창기 뭐 투자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뭐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걸 리딩해주지 못하고 또 규제 같은 것들 때문에 사기업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서 결국엔 똑똑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자산을 잘 준비하는 것 밖에는 이제 더 이상 남은 방법이나 희망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박 작가님 채널뿐만 아니라 저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하고 또 올바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문화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전파하도록 할 테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봉현영 작가님과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자산에 대한 얘기들 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점들을 굉장히 좀 경험에 또 기반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는 저희 채널에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좀 색다른 또 경험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좀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아주 깊은 인사이트,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봉현영 작가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